이게 무슨? 자네가 우리 딸에게 한 일일세. 가족이라는 말 꺼내지 마. 30대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들어주셨고 대학 진학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했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쉽게 기죽지 않는 성격이 된 것도 모두 부모님이 제게 심어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밖에서 누가 뭐래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아버지 역시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관계로 고민할 때도 진로를 고민할 때도 부모님은 항상 제 편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었고 타인의 부당한 대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업무 강도는 높지만 복지와 처우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 삶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앞으로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혼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느껴졌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다음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 시절부터 만났어요.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서로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함께했고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친정에도 자주 드나들었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에 늘 감탄했습니다. 장모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우리 예비 사위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자주 놀러와.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아버지 역시 그를 믿음직하게 여기셨습니다. 명절 때 함께 저희 조상님 성묘를 가면 남편은 앞장서서 풀을 뽑고 제사상을 차릴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남편에 대해서도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 정도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아.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홀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오래 만난 사람과의 결혼이니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정말 다정했습니다. 저를 공주처럼 대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말도 예쁘게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제 가방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들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집에 가자고 제안했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지켜줄 사람이야. 결혼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금슬 좋게 살자. 그의 그런 말들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나갔던 우리였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시부모님을 결혼 전에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편하신 분들이야. 네가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 우린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자. 시댁 예법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저는 그 말을 순수하게 나를 배려한 선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봐왔기에 남편의 그런 태도가 더욱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후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던 것이죠.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남편은 정말 완벽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예물을 고를 때도 제 취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집인데 당신이 편해야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께 감사했고 남편과의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벅차오르더라고요. 축하해. 정말 아름다운 신부야. 행복하게 잘 살아. 좋은 남편 만났네. 부럽다. 친구들의 축하 인사도 친척들의 덕담도 모두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설레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는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문을 넘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남편이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저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결혼 전 7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단 한 달 만에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고 고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결혼 후 현실은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 주말,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야 해. 엄마가 오라고 하셨어. 저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시댁 방문은 당연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맞벌이로 일주일 내내 일에 지쳐있던 저는 주말만큼은 쉬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게임을 했고 설거지며 빨래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일에는 참았습니다. 주말에 푹 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주말은 제게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인사가 끝나면 곧바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저를 이끌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고구마 줄기 사다 놨는데 너가 손질 좀 해줘. 내가 하려니까 눈도 침침하고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그리고 나물도 좀 다듬어야 하는데 같이 해줄 수 있지?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손질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함께 TV를 보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빠, 이거 봤어요? 진짜 웃기네. 시댁에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완전히 효자였어요. 하지만 저를 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몇 시간째 일하고 있어도 한 번도 옆에 와서 물 한 잔 건네지 않더라고요. 고구마 줄기 손질이 끝나면 나물 다듬기, 그 다음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시댁에 있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편히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사위로서 대접만 받던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실제로 저희 친정에 갔을 때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내오시면 맛있다고 칭찬하며 먹기만 했고 설거지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나르는 일도 없었어요. 장모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역시 우리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사위 많이 먹어. 더 먹을래?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어요. 며느리인 저는 늘 바쁜 사람이었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는 회사 일로 지치고 주말에는 시댁 일로 지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좀 쉬고 싶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오늘 가기로 했는데.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어머님께 내가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 결혼한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힘듦은 이해받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기준이 제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결국 그날도 저는 시댁에 갔고 부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당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갔지만 저는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다른 애들이 어려서 힘들잖아. 며느리 너가 좀 더 해줘야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면제 사유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몸살이 심하게 와서 쓰러진 날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토요일 아침에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병원을 좀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이마를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열이 좀 있네. 그럼 오늘은 약 먹고 쉬어.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건 어떡하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댁 방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게 먼저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오늘 온다고 어제부터 음식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말만 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남편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혼자 갈까? 근데 그럼 엄마가 섭섭해 하실 텐데.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의 건강보다 시어머니의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 저는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내보다 시댁 일정이 우선인 사람과 나는 정말 가족일까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어요. 온종일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시댁에서 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당신 몸 걱정하시면서 이것저것 싸주셨어. 잘 먹고 빨리 나. 저는 그 말에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정말로 걱정했다면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배려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저는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만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고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을 요구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변화는 시댁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정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친정을 자주 찾았고 저희 부모님께도 극진히 대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신혼 첫 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갈까? 부모님이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번 주는 좀 바빠. 다음에 가자.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 나중에 따로 시간 맞춰서 가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댁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찾았어요.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니? 사위는 요즘 어때? 많이 바빠? 잘 지내요. 남편은 요즘 일이 좀 많대요. 그래, 힘들겠네. 그래도 시간 되면 한번 얼굴 보러 와. 아빠도 너희들 보고 싶어 하시더라. 네, 엄마 조만간 갈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루기만 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친정을 방문했는데 그때의 남편의 태도는 결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게 인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뚝뚝하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리 사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 앞에서도 예전처럼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사위가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식사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께서 말을 걸어도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습니다. 힘들지는 않고? 아니요, 괜찮아요. 달라진 분위기에 부모님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겨우 2시간 만에 우리는 친정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피곤하네. 뭐가 피곤해? 2시간도 안 있었는데. 그냥 피곤해. 우리 집 갈 때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피곤한데.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당신 편하게 있으라고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 시댁에서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건 괜찮고? 그건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위는 처가에 갔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란 게 없어?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잖아. 장모님도 오히려 내가 불편할걸.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친정에 대한 예의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는 곳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친정의 형편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자금 사정이 순식간에 빠듯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어요. 딸, 요즘 아빠가 사업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네. 많이 안 좋으세요. 좀 그래? 근데 너는 너무 걱정하지는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살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편히 쉬실 나이인데 다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빠 사업이 좀 어려우신가 봐. 그래? 많이? 엄마 말씀 들어보니 좀 걱정되더라. 뭐 사업이 원래 그런 거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먼저 나서서 뭐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죠. 친정 형편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아예 친정에 가자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좀 가자. 부모님이 우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번 주는 안 돼. 우리 엄마가 집안 대청소한다고 같이 오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나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럼 낮에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러 가자. 요즘 장인어른 사업 안 좋다며? 나가서 밥 먹는 게 부담되실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형편을 핑계로 방문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친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은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셨고 아버지는 예전처럼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부모님이 겪고 계실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자주 친정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도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하지 않으면 친정에 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 요즘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자주 가서 힘이 되어드려야지. 너는 맨날 친정만 생각하네. 우리 집안은 생각 안 해? 시댁은 안 그래도 매주 가잖아. 친정은 한 달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게 그렇게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했으면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지. 아니다, 말을 말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낯설었어요. 친정이 넉넉할 때는 그렇게 극진하던 사람이 사정이 기울자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 그것이 진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희 친정 형편이 안 좋다며? 너가 걱정 많이 되겠네. 네,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친정 생각이 많네. 요즘도 자주 간다며?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는 뉘앙스였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부모님이 힘드실 때니까요. 그래도 시댁을 먼저 챙겨야지. 결혼했으면 이제 이쪽이 우선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이 잘 나갈 때는 아무 말 안 하던 시댁이 이제는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께 우리 집 이야기했어? 그냥 요즘 장인어른 사업이 어려우신 것 같다고만 했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나온 거야. 왜?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어려우신 거 굳이 시댁에 말할 필요가 있어? 별거 아닌데 왜 그래? 가족끼리 그런 얘기도 못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이 넉넉할 때는 친정을 이용했고 어려워지자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남편.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이었고 이익이 없으면 관계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가던 무렵 친정 어머니께서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골다공증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드시며 버티셨지만 점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이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런 거야. 약 먹으면 나아. 이렇게 아프신데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아이고, 바쁜데 괜찮아. 나중에 네 아빠랑 갈게. 하지만 아버지는 사업 문제로 정신이 없으셨고 병원에 함께 가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은 MRI 촬영을 권하셨고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주사 치료를 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와야 하나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상태 보면서 조절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병원에 모셨고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딸, 미안하다. 네가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시간 뺏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럴 때 당연히 제가 있는 거죠.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그래도 사위한테 미안하네. 신혼인데 주말마다 엄마 병원에 데려가느라.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에게는 어머니 병원에 간다고 간단히 말했어요. 남편은 함께 가겠다거나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혼자 해결할 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기검사와 함께 추가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병원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어요. 수납 창고에서 금액을 확인하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얼마야? 어머니가 비용을 보고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안 돼. 이건 너무 많아. 엄마가 카드 줄게. 엄마, 저 돈 벌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결혼 전부터 따로 모아둔 개인 자금이었어요. 남편과 생활비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각자의 개인 통장은 따로 두기로 약속했던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계속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엄마가 이렇게 돈을 쓰게 해서.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 아프신 거 고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데 엄마 건강은 돈으로 못 사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오후에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 엄마가 좋은 딸 둔 것 같아. 앞으로 건강 잘 챙길게. 사랑한다. 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관함에 저장해 두었죠.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이 황당하다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고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왜 내 폰 봐? 300만 원? 300만 원을 어디다 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다가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을 했던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어머니가 보낸 감사 문자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병원비야. 그게 왜?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큰 돈을 써? 적어도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써야지. 내 개인 돈인데 왜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개인 돈이 어디 있어? 부부 돈인데 마음대로 쓰면 되냐? 3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활비 통장도 아니고 내 개인 통장에서 쓴 돈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병원비 내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어? 그렇게 큰 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는 게 정상이야? 당신,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명절 때, 시댁에 돈 쓸 때 나한테 물어봤어? 그건 다르지.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 병원비는 당연한 게 아니야? 아프신 분 치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크잖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어머니 치료비를 줄이라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치료비를 어떻게 줄여? 그게 말이 돼? 보험 처리를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병원을 알아본다든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한 달 넘게 다니시던 병원인데 갑자기 옮기라고? 그리고 보험 처리 다 받고도 그렇게 나온 거야. 말다툼은 계속되었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난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 카드가 막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카드가 결제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생활비 카드가 왜 안 돼? 내가 막았어. 왜? 나 몰래 친정에 돈 퍼주는 사람 못 믿겠더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다 이제는 제 돈을 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저를 통제하려 드는 남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만에 저는 깨달았죠. 이 결혼은 실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혼의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 막힌 후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주 시댁에 갔고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야 돼. 싫어. 나는 안 갈 거야. 왜? 엄마가 같이 오라고 하시는데. 당신 혼자가. 나는 바빠.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더 이상 강요는 못했어요. 대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제 길을 준비했어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생활비 통장을 일방적으로 막은 것, 제 개인 돈 사용을 문제 삼은 것,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딸,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세요? 기억하니? 예전에 네 외할아버지가 지방에 땅을 좀 사두셨잖니? 그게 이번에 개발지구로 지정됐어. 정말요? 응,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격이 꽤 올랐대. 지금 그 땅을 팔면 우리 사업 자금 문제도 해결되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았기에 이 소식이 더욱 반가웠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도 많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네 엄마가 다행이라며 울더라.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딸, 그동안 걱정 많이 했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땅 매매가 진행되었고 부모님은 다시 경제적 여유를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자금이 투입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어요. 반대로 그때부터 시댁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투자하셨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손해를 보셨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우울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에 투자하신 게 완전히 망했대. 그래? 금액이 꽤 크대. 어떡하지?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이 어려울 때 보여주었던 그 냉담함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 뭔데? 우리 집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장인어른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이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엄마 병원비 낸 것조차 문제 삼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도움이라니? 무슨 도움? 금전적인 도움 말이야. 빌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자도 드릴 거고 나중에 다 갚을게. 당신, 내가 엄마 병원비 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건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 예민해서 생활비 통장을 못 쓰게 막았어?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풀어줄 테니까 제발 이번 부탁 좀 들어줘. 저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처가에 돈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 하고 없으면 외면하는 사람.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가자. 정말? 고마워. 순식간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줄래? 알아서 해.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5천만 원 정도면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시겠지? 도착하면 당신이 아빠께 직접 말해. 친정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미리 현관 앞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어요.
저는 미리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오늘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서 와라. 사위도 참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남편은 예전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공손함이 이제는 위선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저,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희 집안이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도움? 무슨 도움? 금전적인 도움이요. 당연히 빌리는 겁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옆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게. 남편이 봉투를 열자 서류가 나왔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율 10%, 매월 원금 상환 계획, 명절 친정 방문 의무, 며느리 시댁 방문 횟수 제한, 가사노동 역할 분담, 심지어 친정부모 병원비 부담 의무까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자네가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 요구했던 것들일세. 매주 시댁 방문, 하루 종일 일하기, 친정 외면, 심지어 아픈 장모 병원비에 난리친 것까지. 자네가 한 일이니까 다 기억하지? 장인어른, 그건... 우리 딸이 자네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겪은 일들을 그대로 적어놨네. 도움을 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지켜야 해. 당연한 거 아닌가? 자네 말대로 가족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남편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가 심한가? 자네가 우리 딸한테 한 일보다 심한가? 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그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지금 자네 입으로 하나? 내 딸이 지엄마 병원비 300만 원 냈다고 생활비 통장 뺏은 놈이 감히 가족을 말해? 장인어른, 당장 나가? 돈은커녕 두 번 다시 이 집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마. 어머니가 조용히 다른 봉투를 꺼내서 제게 건네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였어요. 사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이혼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대화? 생활비 통장 막을 때는 대화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이혼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줬어. 당신이 다 버렸지. 그날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재산도, 체면도, 신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은 충분했고 남편은 제대로 된 반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일방적으로 막은 것과 제 개인 돈 사용을 통제하려 한 것, 친정을 차별적으로 대한 것,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끝났어. 서명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달라질게. 달라질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달라졌어야지. 됐어. 이미 늦었다니까. 재판정에서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을 정확히 받아냈고 남편은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했어요. 시댁에서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에 몇 달이 지났고 부모님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어머니의 허리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며 많이 좋아지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면 제 인생까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제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너희가 5천만 원만 보태줘라.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해드려요.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돼요. 그럼 친정에 손을 벌리던가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 지금은 내 딸 결혼이 먼저야. 저는 결혼 초반 시어머니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시모는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겪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시집 와서 10년 넘도록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 명절에도 제사에도 친정 부모님 편찮으실 때도 그냥 참아야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파질 정도였어요. 세탁기도 없이 손빨래만 했어. 겨울에 찬물에 손 담가가며 빨래하면 손이 얼마나 트는지 알아? 게다가 매달 있는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었다고.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신 거겠지. 평생 쌓인 상처가 많으신 분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비교적 제게 친절했습니다. 제가 불편할까봐 신경 써주시는 모습도 보였고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고부관계였죠. 며느리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이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어머님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오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 우리 며느리는 아니겠지? 그리고 평상시에도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 시할머니 만나봤지?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처음엔 들어주는 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되자 그건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되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난 시어머니한테 매일 혼났어. 밥을 해도 짜다, 싱겁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했지. 너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그런 일 겪지 않아서 좋겠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늘 시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시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묘사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본 시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 왔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우리 손주놈이 잘해주나? 시할머니는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존중해주셨고 배려해주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제가 힘들까봐 일을 나눠주시고 친정 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친정 좀 다녀와. 너도 부모님 얼굴 봐야지. 우리야 늘 보는 사이인데 뭐.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시할머니와 제가 아는 시할머니가 너무 달랐습니다. 혹시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 의심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나는 시집 와서 10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못 갔다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 자리에 시할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친정 안 간 게 언제인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속에 한이 맺혀 있는지. 됐다. 손주 며느리 앞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순간의 어색한 침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있었죠. 결혼 1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쯤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억지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은 것처럼 그동안 감춰왔던 본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 오늘 나한테 인사 안 했지? 아까 분명히 인사드렸는데요. 나는 못 들었어. 요즘 며느리들은 인사도 대충 하나 봐. 저는 분명히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 들었다고 우겼어요.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다가도 둘만 남으면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어요. 너희 친정에서는 예의를 안 가르치니? 시댁 어른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해?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말대꾸는 또 그렇게 잘하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처음엔 제가 정말로 실수한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문제는 성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그 연세의 경제관념이 거의 없으셨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명품 가방이 여러 개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새로 사신 거예요? 그래,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길래. 내 나이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디자인 가방이 5개나 되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 한번 사기 시작하면 막 사. 그러다가 카드값 낼 때 되면 또 돈 없다고 난리야. 실제로 시어머니는 비싼 옷과 가방을 사드리면서도 정작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건강식품이야. 몸에 엄청 좋다고 해서 샀어.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들이 박스째 쌓여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들인 것이었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그래? 그럼 버려야겠네. 비싼 건데 아깝다. 아까운 줄 알면서도 또 사는 거였고 남편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다단계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어. 그때도 할머니가 정리해 주셨지. 다단계? 건강식품,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그때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가. 남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분이었다니. 더 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그럼 토요일 몇 시에 갈까요? 한 12시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정오에 맞춰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고 금방 돌아오시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미안해. 내가 약속을 깜빡했네. 오늘 친구 만나고 있었어. 사과는 했지만 제게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해놓고 까먹었다고 하거나 아예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한번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술 문제였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체 친정에서 부모한테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아무런 징조도 없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에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고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와서 뭘 도와? 진작 알아서 했어야지. 언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안 했다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중재하려 나섰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친정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시댁 어른 모시는 법도 모르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당해야 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무해? 내가 뭐가 너무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약간의 말다툼 끝에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대드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무시를 하네. 저는 전혀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상황은 순식간에 극단으로 치달았어요. 오죽했으면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며 일으켰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애들 보는 앞에서 대체 왜 이래? 당신도 며느리 편이지?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소란을 뒤로하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술 드시면 저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부터 저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랬어. 아빠랑 나는 익숙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조용히 있으면 있을수록 시어머니는 더 선을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오해도 성격 차이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우연히 발견한 통화 기록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 휴대폰을 잠깐 빌렸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역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왜 시어머니랑 이렇게 자주 통화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이렇게 자주 길게 통화 안 하셨을 거잖아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너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친정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결국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저를 헐뜯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돈이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대.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인사를 안 하고 어른 말을 무시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있었나요?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걸까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 우리 딸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 달라고 했지. 괜히 말다툼하면 너한테 안 좋을까봐.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건 사돈하는 말씀이 매번 조금씩 달라. 어떻게요? 처음엔 네가 인사를 안 했다더니 다음엔 인사는 했는데 성의가 없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엔 인사도 하고 성의도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하고 말이 조금씩 바뀌더라고. 친정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만 계셨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그러시는데 자기네가 처음에 너희 결혼 엄청 반대했었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아들이 워낙 잘나서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하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자기 집에 소개하자마자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신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단도 요구 안 했다며? 그것도 자기네가 배려해 준 거래. 보통은 다 받는 건데 말이야. 엄마, 그거 원래 안 받는 게 요즘 추세예요.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돈이 워낙 자기가 잘해줬다고 하시니까. 시어머니는 마치 결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 할 때가 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까지 잘못하는 애가 아닌데.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해서 걱정됐어. 혹시 내가 너 키우면서 뭘 잘못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이니까 네가 좀 더 조심하고. 엄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친정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제가 피해를 볼까봐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딸이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더 힘들까봐 속으로 혼자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리 지르려던 건 아니었어요. 괜찮아. 너가 많이 힘들지? 친정엄마가 저를 안아주셨고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런 전화를 했다고? 나도 오늘 알았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오빠도 시어머니한테 내 험담 들었지?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침묵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듣긴 들었어. 근데 어차피 나는 다 걸러듣고 있었거든. 엄마가 원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웠어. 우리 엄마가 그런다는 게. 남편도 사실 힘들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중요한 이야기야.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저를 대했습니다. 왔니? 일단 앉아봐.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 네, 그게 무슨... 친정엄마한테 내 험담했지? 내가 너를 괴롭힌다고 했다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제 험담을 하신 건데 이제는 제가 험담을 했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한다면서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됐어. 변명 그만해. 앞으로 친정하고 우리 집안일이랑 섞지 마. 알았어?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매번 거짓말로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머님과의 사이는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신우이의 결혼 소식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신우이가 결혼 발표를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고마워. 나도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그래서 말인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네, 엄마.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5천 정도는 보태주면 좋겠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 너희 누나 혼수에 필요한 돈이야. 너희는 집을 새로 샀으니까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저희는 집 사느라 대출도 있고. 대출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지. 누나 결혼하는데 그냥 보낼 거야? 시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이었고 신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5천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무리 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도와드리겠지만. 5천은 필요하다니까.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이 어떻게든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뭘 천천히 이야기해. 하나뿐인 누나 결혼인데 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5천은 정말 무리예요. 형편이 어렵다고? 새 집에 새 차까지 샀으면서? 누나 결혼은 안 중요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마무리됐지만 저희 부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번 일은 정말 아니야.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5천이 어디서 나와?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안 줄 거야. 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실 것 같은데. 내가 잘 말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야, 우리 딸 혼수 비용은 생각해 봤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정 어려우면 대출 좀 받으면 되잖아. 대출도 이미 있어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 친정에서 빌려와. 네? 너희 친정도 형편 괜찮다며? 거기서 좀 빌려오면 되잖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 이제는 저희 친정까지 끌어들이다니.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네 시누이 결혼인데? 저희 친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시어머니와 한참 입씨름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3일 후에 돌아올게. 당신 혼자 괜찮겠어? 난 걱정하지 마. 다녀와. 그리고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 오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걸 아시고 일부러 오신 겁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혼수건 때문에 왔지? 어머님, 그 건은 이미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는 뭐가 이미야? 난 아직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멀쩡한 새 집 사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그 말을 누가 믿어? 집은 저희도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저희도 엄청난 빚이 있다니까요? 그럼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 대출을 더 받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은 우리 딸 결혼이 먼저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실에 서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집을 살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가족 일에는 인색하게 굴어? 저희 집은 은행 대출로 산 거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은행 대출도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달라고. 그건 저희 명의로 대출 받는 거잖아요. 너희 명의로 5천 빌려서 우리한테 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못 해드려요. 이런 대화는 그만하고 싶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게 지금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야? 저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참긴 뭘 참아?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더도 말고 딱 5천만 주면 돼. 대출이라도 받아. 지금 당장. 싫어요. 못 해드린다니까요? 이 버릇없는 게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당장 돈 가져와.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친정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다는 말에 혹시 몰라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드렸고 미리 찾아와 안방에 숨어 계셨죠. 친정엄마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아, 사돈댁이 여긴 어쩐 일로? 사돈댁은 무슨 당신이 내 딸 머리채를 잡아? 친정엄마가 저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사돈댁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네요. 오해는 무슨, 내가 처음부터 다 봤어. 그리고 다 들었어. 그리고 친정엄마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전화는 아직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물었고 친정엄마가 대답했어요. 당신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라고요? 친정엄마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고 그 속에서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여기 큰일 났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손주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뭐라고요?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님의 목소리를 들은 뒤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사돈,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내가 방에서 다 들었어요. 대출 받아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 우리 딸 머리채 잡는 거 다 봤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화가 나게 하니까. 우리 딸이 뭘 먼저 했어요? 돈 못 해드린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어요. 당신이 전화해서 우리 딸 험담할 때도 우리 집안 가정교육 운운할 때도 다 참았어요. 내 딸이 당신한테서 미움받을까봐.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를 때려요? 돈 때문에? 저는 친정엄마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며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어.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저희 집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할머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시할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사돈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 며느리는 괜찮니? 네, 할머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시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다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저는 그냥 딸 결혼 때문에. 시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손녀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5천만 원 줬잖아. 그건 어째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난달에 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줬어. 얘한테.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내가 준 돈은 어디 갔어?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고 시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너 또 이상한 짓에 손 뗐지? 아직도 다단계 하고 있냐?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데?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집 사주고 혼수도 다 챙겨주고 조건 하나 없이 결혼 허락해줬잖아. 저도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긴 네가 뻘짓하면서 돈 날릴 때마다 누가 해결해줬어?
다단계 사기당했을 때, 보증 서서 집 날릴 뻔했을 때 누가 그 빚 갚아줬어? 친정엄마도 놀란 표정으로 듣고만 계셨습니다. 너가 집까지 날릴 뻔했잖아. 내가 막았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또 이 짓이야? 5천만 원을 한 달도 안 돼서 날리고 이제는 손주 며느리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시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너한테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친정도 못 가게 했다고? 죄송해요. 친정은 네가 싫어서 안 간 거잖아. 내가 언제 막았어? 오히려 명절 때마다 다녀오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없이 손빨래 했다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결혼 선물이 세탁기였어. 그때 내가 제일 비싼 걸로 사줬잖아. 제사 때문에 허리 휘었다고. 제사는 내가 다 준비했어. 너는 앉아서 먹기만 했잖아. 친정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사돈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당연히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같은 여자니까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피해자인 척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변에 거짓말로 떠들고 다녔죠. 시어머니는 이제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았어요. 이 인간이랑 살고 있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손자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손주 며느리한테까지 이러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시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지금 너 당장 손주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출장, 그런 거 내일 다시 가고. 지금 당장 와. 저희 시아버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주 며느리 네 아버지도 이리로 오시라 해라.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다 정리해야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시어머니가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돈 내놓으라고 며느리를 때렸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회사에서 급히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빨리도 왔다. 이 아내가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시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손녀 결혼 자금으로 준 5천만 원을 다단계에 날린 것, 그리고 저한테 또 돈을 요구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폭행한 것까지. 시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주신 5천만 원을 벌써 날렸어? 돈 때문에 며느리를 때렸다고?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 게다가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믿었어. 어머니가 5천만 원 주실 때 딸 결혼 준비에 쓴다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우리 아들 딸한테 며느리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며칠 후에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어머니와 연락을 완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아버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별거에 들어갔어요. 시할머니는 그 일 뒤로 저와 자주 연락하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가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시할머니는 늘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가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영원히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서 만족하는 중이죠. 시할머니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시아버지도 가끔 저희를 보러 오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시어머니와 화해의 가능성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어른은 거짓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아파트에 평범한 남편과 제 일상이지만 이것이 제가 지켜낸 저희 행복입니다.